동물들도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적게 낳아요. 그건 자연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안 좋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젊은이들은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를 계속 낳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스튜디오에서 얘기한 거랑 또 다른 모습으로 네네. 편안해 보이시네요. 좋네요. 네. 뒤에 좀 분위기도 풀도 괜찮잖아요. 있고, 그죠? 네네. 네, 강남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차도 한 잔 좀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좀 편안한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좀 편안하진 않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미국의 은행이 망했다느니 무슨 뭐 스위스의 뭐 은행이 망했다느니 제가 이런 다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네. 크레딧 전에 스위스 출신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다니셨잖아요. 네.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는데 네. 많은 설명에서 보시겠지만 2010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오고 나서 2008년 지나고 나서도 회사가 더 좋아졌었잖아요. 계속. 좋아졌었죠. 그걸 겪으면서. 아하. 네, 그래서 저 2008년과 2010년까지 있었던 게 어떻게 크레딧 스위스 황금기에 있었던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게. 마음이 좀 안타까우시겠네요. 크레딧 스위스가. 친정 잘 안 돼서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들은 잘 돼야 좋죠. 네. 그런 일이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는 네. 오종태 이사님의 회사였던 걸로 제가 다녔던 회사였던 걸로. 그런데 이제 회사도 망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경제적인 위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가 저출산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저출산도 저출산인데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0.78이라는 숫자에 너무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떨어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안 떨어졌어도 사실 뭐 예를 들어 출산율이 1%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래도 문제잖아. 근데 0.78이면 너무 문제인 것 같아서 오종태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저출산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좀 그 일반적인 생각을 좀 안 하는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네. 좀 그걸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감안하고 네,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효석 이사님하고 제가 하는 일이 저희는 금융 출신이고 지금도 금융에 메인으로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우리는 중립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하지 왼쪽이나 오른쪽에 대한 네. 치우침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저희의 사고구조의 특징이잖아요. 편향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그걸 하지 않으면 투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볼 때 모든 이슈나 모든 상황은 장점과 단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의 중심을 잡고 어떤 포지션이 지나친 부분을 반대로 가고 이게 투자에서는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그 저출산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장점과 단점이 어차피 비슷하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단점만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단점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출산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도 있다. 그것도 비등비등할 정도로. 네. 아 그래요? 네. 궁금합니다. 입장의 차이라는 게 네. 항상 어떤 논리가 나올 때는 그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주장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정말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게 마치 사실이고 맞는 얘기야 라고 하는 현상들이 너무 그냥 생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모든 건. 그게 항상 모든 지배층이 네. 피지배층을 설득하고 끌고 다닐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학습한다고 그러는 거죠. 네.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네. 이게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너무 이게 위기라는 인식은 이미 너무 많으니까 그쪽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그렇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나 많이 네네. 혹은 지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네네.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뭐 그럼요. 나라 망한다. 그래서 일부 저기 옛날에 유명했던 학원 강사님은 아예 그냥 애들 데리고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에 있어서 말씀드린 이게 누구의 이해관계에 맞는 얘기냐를 확인을 해봐야죠.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냐? 예. 그러면은 출산이라는 것은 인구 정책이잖아요. 네. 그럼 인구 정책에서 인구가 커지는 것이 혹은 유지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 경제의 크기가 인구의 크기랑 좀 비례하는 면이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예. 최근에 이효석 이사님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은 사람이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 맞아요. 그리고 모든 성장은 S곡선을 겪는데 아, 이게 계속 S곡선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온 것처럼 인구가 증가한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왜 지구의 인구는 S곡선 형태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곡선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왜 할까요? 생각을 깊게 안 해봐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되면 이해관계. 어느 순간에는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야죠. 줄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이 생태계 구조에 맞으려면 다친계에서는 S곡선이 돼야 되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80억에서 90억까지는 뭐 달나라로 보내서 살아, 화성으로 보내서 살아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인구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다시 감속하고 유지되는 속도로 줄어드는 게 더 자연에 어울리는 현상일 것이고요. 그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럼 네.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만요. 좀 이게 약간 영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 적당한 인구가 네. 지구에 사는데 적당한 인구가 있는데 네.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 얘기예요? 속도가 빠른 부분은 속도가 너무 맞죠. 빠르다. 예, 속도가 예. 너무 빠르다. 우리가 인구가 적정 인구가 80억인지 90억인지 100억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1000년 전에는 30억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인구가 80억인데 한 네. 70억이 되면 굉장히 그런 환경 문제가 적어지면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숫자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쵸, 그 맞아요. 숫자도.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80억의 인구가 90억에도 더 잘 수 있는 구조를 더 이해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0억까지 가면 되죠, 인류가. 그렇죠. 그러면 일단 문제 제기는 그러면 출산율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적당한 기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네요. 그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많은 사례는 기존에 먼저 선진국에 들어왔던 유럽에서 프랑스나 이런 지역에서들 먼저 나타났었고 미국도 이민을 제외한 원래 있었던 백인 사회나 약간 오래된 사회를 보면 거기도 인구가 줄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정해지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를 계속 낳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가 대한민국의 현재 젊은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든 의식적으로 선택했든 무의식과 의식을 합쳐서 선택했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애를 안 낳으신 여러분이 네. 스마트하신 겁니다. 그렇죠. 라는 지금 얘기네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거죠. 하에서는 지금의 현재 이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는 무비판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이 환경을 자신들이 맞게 더 적정하게 바꾸는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걸 만들고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아야죠.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저희 딸 한 명 있잖아요. 네, 네. 둘째를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한 6년, 5년 전인가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 가족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둘째를 가진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근데 둘째를 가진 친구들이 전부 다 둘째를 가지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환경 자체가 사실이죠. 그게 사실인 거고 사실이죠. 네. 냉정하게 보면 저게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또 사실인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구에 대한 그 적정성이 다 기본적으로 이 출발이 이 지배하는 세계 최강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개념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최강국. 예, 네. 왜 인구가 중요하냐라는 것은 국력의 바탕이고 이 인구론의 대부분의 바탕에 이거는 산업사회 혹은 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때의 기준으로 이게 전쟁에 대해서 싸웠을 때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의 바탕이 인간의 머리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헤게모니 국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헤게모니 국가가 되는 건 우리나라가 한류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발생하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능하지 이게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에 될 수 없는데 헤게모니 국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몇백 년 전에 만들어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인구의 적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야,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다. 아무도 안 하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많은 일단은 서점에 책을 읽는 분들이 되게 요즘 없다고 해서 되게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까운데 한 권을 읽는 분이 40%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정말로 좋은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서점에 정말로 좋은 책들이 요즘은 3개월, 6개월이면 바로 번역이 돼서 같이 나와요. 기획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의 인덱스한 생각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서점에 있고요. 근데 그러한 서점들의 그 인덱스한 생각들은 주로 다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헤게모니 국가거나 헤게모니를 겪어본 국가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헤게모니 국가가 아닌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들은 그러한 쪽에서 찾아봐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들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진짜 헤게모니를 가진 어떤 그 미국이든 어디든 그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사회가 로봇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멀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인구라는 개념을 사람만을 생각해야 될지 로봇도 곱하기 0.3 정도에서 인구로 쳐줘야 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0.3을 곱할지 0.5를 곱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0.8을 곱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1 이상을 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정보 이론에서는 이 정보가 생명체가 아닌 물질제의 정보 체계로 해서 어디까지를 생명체로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라는 것 자체를 인류, 인간, 지적 생명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도 지금 새롭게 영역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인데 이 상황에서 인구론을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른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현명한 젊은이들이 아니 그 동물들도 가뭄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기를 적게 낳아요. 그건 자연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 안 좋게 기성세대와 전체 인류 사회와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 젊은이들은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들의 자유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대응하는 거잖아요.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2천만이 되면 어떻고 뭐 상국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보고 있으면 그분들이 정말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서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솔직히 든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한 의견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한 부분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인구의 수라는 관점에서는 100% 동의하는데 네. 인구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회가 늙어간다는 것을 그렇죠.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의 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로봇이 나오면 또 다른 개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도대체 뭐 생명체는 어디까지가 생명체인 거냐, 이런 질문도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인구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아닐까. 구조는 변경될 수 없는 구간이 한 50년 정도는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 정해진 미래라고도 정해진 하죠. 미래니까. 정해진 미래. 지금 73년생인 제가 73년생 새로 태어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뭐 73년생이 지금 새로 나올 일은 나올 없지. 일은 없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 네, 말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트렌드가, 인구라는 게 크게 변동시킬 수 없으니까 0.7이 굉장히 놀라운 건 1에서 1.1에서 1을 가는 거는 속도가 한 5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5년밖에 안 걸려서 지금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더라도 한 50년 정도의 구조는 이미 짜 있고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노령화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노화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노화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까지 나오고 계시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질병이다. 예, 이거 노화가. 질병이다. 이거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고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게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로봇이 나오게 되면 이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노령 사회가 지금 현재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로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젊은 사람들보다 기성세대랑 같이 엮어서 하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노령 사회의 문제랑 로봇이 결합된 상태에서의 노령 사회 문제는 또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레임을 너무 기존의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위기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네.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위기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죠.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반대쪽에서 예, 예. 반대편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다. 저는 되게 완전 신선한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잡아보려고 이제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둘의 균형을 잡아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환경을 보고 뭐 행동을 바꾸든 뭘 생각을 바꾸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너무나 문제가 크고 복잡할 때는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 꼬여있는 끈을 칼로 그냥 자른 다음에 다시 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의 제 생각에 한국의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네. 근본적으로 아예 다 정책을 바꾸지 않고 뭐 돈을 얼마 더 주면 뭐 애를 더 낳아, 군대를 면제주, 이런 것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게 기성세대를 돕는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고 해야지 그럼요.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뭐 기성세대만 잘 살고 젊은 세대는 못 살고, 그건 사회가 전체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맞는 대책을 해야지, 이렇게 임기응변적이거나 마치 기성세대에서 조금 뭔가 띄워주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듯이 이런 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요. 칼로 자른다는 게 무슨 의미?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라요? 너무 꼬여있는 실타래는 이걸 하나하나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잘라버리고 새 끈으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새로운 정책을 아예 만들어야 처음부터 된다는 거네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끈을 갖다가, 꼬이지 않은 끈을 갖다가 이제 그 선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누군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저출산의 문제가 됐든 인구의 문제가 됐든 인구 구조의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가 정해진 미래라면 그 문제는 점점 우리 눈에 현실로 다가올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누군가는 수혜를 보는 거.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가 먼저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일단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부산에 이제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서 그 가족분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시내 한가운데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한가운데. 그래서 네. 이게 혐오 시설이라서 굉장히 허가가 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여기 장례식장이 있을 수가 있지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쭤봤더니 이게 결혼식장이었는데 이것을 장례식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던 분은 이게 앞으로 고령화의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혼은 출산이나 이쪽은 줄어들고 장례식은 태어난 사람들은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을 전환하신 거예요. 2006년 200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해안이 그러니까요. 엄청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개인 투자 판단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투자네요. 투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의 흐름을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변경해야 될까를 실제 했던 사례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니까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읽고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그 지금 현재 저출산이나 아까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분들에게는 답답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갑자기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부가 빠른 속도로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이 노령화라는 컨셉에서 노령화 수혜주 이런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시장에서 많이 고민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되게 뻔하잖아요. 네네. 뭐 당연히 뭐 나이가 들었는데도 피부 관리 하실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말고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로봇이 기성세대랑 같이 뭔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처음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로봇 산업은 이게 젊은 사람들의 산업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다 커버하는 산업이라는 것들을 아직은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로봇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현재 과소평가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에서의 그럼 로봇 산업에서의 시장 추정을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전체로 할 수 있다라면 이게 더 맞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투자 기회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추정치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미래를 상상하는데 상상하는 미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사용자도 일정 부분에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익혀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되네요. 학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겪었던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냥 전화기로만 쓰신 분들이 되게 많다가 코로나 사태 때 어쩔 수 없이 쓰게 돼서 그렇죠. 스마트한 기능들을 쓴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분이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생길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성인 학습 시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럼 성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성이 더 커지면 이효석 아카데미도 더 범위가 커지시겠죠? 저 갑자기 여기서 수혜주가 이효석 아카데미가 됐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직업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커질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지금 직장에서 서로 만나도 아주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정말 소수의 우리 젊은 분들 아니고서는 말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마음 터놓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럼요.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게 챗 GTP가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다른 세대보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 그렇죠.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래서 너무 최근에- 안타까운 얘기네요. 챗 GTP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 사회는 이효석 이사님과 제가 살아온 사회는 실력의 시대였어요. 실력.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보상이 크게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우리 세대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네.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10시간 일하느냐 15시간 일하느냐 일의 양의 시대였어요. 근데 양의 시대에서 질의 저희 시대로 세대는 바뀐 질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질의 시대가 과학이 발전시킨 챗 GTP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스마트한 네. AI 때문에. 이제는 능력의 차이가 줄어요. 실력의 차이가 실력의 준다. 차이가 줄죠. 실력의 차이가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력의 차이가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저희 아드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너희 세대는 실력의 시대에서 매력의 시대로 바뀐다. 너희는 매력을 사람들한테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연예인이나 일부 정치인이나 이런 쪽에서만 이게 가치 있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이제는. 실력이냐 매력이냐 좀 완전 다른 얘기 같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근데 매력이라는 거는 네. 저도 사실 이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 항상 매력, 어택티브니스, 끌림, 네. 이끌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게 이제- 방법은 있죠.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력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매력적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 예.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매력을 느낄까를 고민을 보면서. 해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은 저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남을 생각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러한 군들이 모이겠죠. 저처럼 이기적인 부분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이타적인 부분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일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모여서 서로 간에 그쵸, 피해가 그쵸, 될지 그쵸.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이겠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겠죠. 너무 탁 와닿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세상이 이제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효석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매력을 느껴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매력을 느끼셔서 오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종태 이사님이야말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일 거예요. 아주 누군가에는 소수의 사람일지 몰라도 소수의 사람, 예. 엄청 많은 매력을 느끼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PD님들도 지금 완전 따봉을 날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사님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2년 정도 됐어요. 그 이효석 이사님 때문에 네네. 세상에 나온 세상에 나와서 유튜브에 활동을 한 게 이효석 이사님 때문이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정확하게 2년 됐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걸 또 제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다. 예, 원하지도 않고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좀 뭔가에 깊게 뭔가를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삶과 자신이 하는 일 혹은 저처럼 투자를 하는 일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시지만 투자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깊고 넓게 사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저희의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사실 전체 투자자를 100으로 보면 저는 저한테 관심 있으실 투자자는 한 5%가 아닐까 생각해요. 5%? 네, 전체에서. 5%? 전체 네. 투자자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더 뭔가의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2년의 그 시간 동안 계속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서로 소통을 같이 하면서 내용도 전달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파악해서 같이 그 부분을 얘기를 나누고 오늘도 저출산이라는 얘기를 나누는 네. 게 주제를 그렇게 정하신 거라면서요. 맞아요. 저야 예, 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거에 관심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완전 신선한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사실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지식도 당연히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주변의 이러한 지식들이 더해져서 네. 이게 지식과 지혜가 합쳐졌을 때 이게 투자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이효석 아카데미와 이제 우리 PD님들이 네.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러한 방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뭐 지금 현재 한 4월 말 정도에 이제 4월 말에 말 정도에 이제 그 일정으로 이제 첫 그 책과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서점에 나가는 책은 아니고요. 네. 이 전자책 형식으로 해서 이효석 아카데미에서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책을 쓰고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도 설명을 넣고 전자책도 넣고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만들고 그게 신선하더라고요. 티타임을 할 수 네, 있다는 네, 얘기가. 네. 그래서 뭐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차도 보내주시고 뭐 네. 이러실 모양이에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PDF 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책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책은 4월 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가 한번 차를 한번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같은 차를 같은 컵을 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책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와 함께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선한 도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신청하신 분들에게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밑에 있는 댓글에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출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한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투자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너무 핫한 이슈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면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너무 이슈들도 많고 맞아요. 변화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사실 저희 회사의 고객분들한테는 이게 좀 너무 리스크만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답답하게 느껴질까봐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움직임의 여러 가지 제약이 시장 환경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모르겠으면 안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돈을 운용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SVB에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수에 투자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거기 투자했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벌려져 있으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죠. SVB는 저한테는 좀 약간 반대 인연이 있는 반대 인연이. 예, 제가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최근에 한 6개월, 작년 10월부터는 제가 박스권 시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맞아요. 지금도 현재 그 변동은 없는데 그 10월 이전까지는 한 1년 전부터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방송하면서 지금 주식 바로 팔으라고. 진짜 팔으라고? 저 지금도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금 이렇게 많은데도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줄어들 것과 그다음에 IT 산업으로 굉장히 쏠림이 강했던 두 부분이 반작용이 발생하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까를 찾다가 SVB를 찾았어요. 알게 되셨구나. 1년 반 전에. 1년 반에. 그래서 $600대에 숏 포지션을 구성을 해서 그래서 한 70% 정도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없앴죠. 물론 이제 최근에 뱅크런까지 생각은 안 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가을에 없앴습니다.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이 SV 사태로 불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뱅크런인데요, 그거는. 그럼 뱅크런이고
이 뱅크런이라는 게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T가 발전해서 스마트폰으로 PC에서 바로바로 이것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뱅크런이 있기 위해서는. 네. 일단 안 좋아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지. 그런데다가 이 상황을 인지한 사람이 돈을 빼달라고 해야만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자체가 너무 쉬워져 버려가지고 네. 진행된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이제 환경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이 SVB 사태가 이제 이게 전체적인 사건이냐 아니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을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 저도 그거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데 뱅크런이 발생할 정도가 미국 시장에서 그 큰 금융기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이 특이한 부분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유동성이 너무 많았던 부분, 그 부분이 IT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 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SVB라는 그 관련된 그쪽의 은행에 많이 돈을 넣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가 국채랑 모기지 채권을 많이 샀기 때문에 크레딧의 문제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크레딧은 아니잖아요. 크레딧은 뭐냐면은 내가 돈 빌려주는데 돈 떼먹을 리스크를 그렇죠,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고 불량 자산의 지금은 투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이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인데 이 골드만삭스의 어드바이저리를 받아서 북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뱅크의 본질은 사실은 IT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질을 남한테 맡긴 건 전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영 방식에 있어서 자산 운용 방식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돈이 들어온 부분으로 채권을 샀으면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큰 게 터졌을 때는 항상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고요. 전체 금융 시스템의 기본적인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겪었던 2008년 이런 이슈는 아니라고 이런 봅니다. 이슈는 아니다. 네.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 SVB 사태 안에서만은 그런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다녔던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200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유동성으로 덮어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하는 걸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걸 한 번 더 크게 해버린 거니까. 그 사이에 유럽위기 때도 또 한 번 있었죠. 유럽위기도 있었고요. 2012년, 14년에. 그래서 그 세 번을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오면서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골맞던 문제가 결국은 터진 게 안타깝게 제 친정인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것이 구조적이다. 터졌으면 크레딧 스위스만 과연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은 저희처럼 금융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2008년도 때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그 당시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됐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도이치뱅크도 굉장히 관련된 파생상품 포지션이 크레딧 스위스보다도 더 많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합병이 됐는데도 도이치뱅크 CDS가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넘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전염 위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동일한 부분의 상황에서 동일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난 수년 동안의 문제 중에서 뭔가 튀어나올까 봐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일정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작은 은행들이 문제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도 이게 금융권만이 아니라 돈을 늘려놓은 부분이 특히 지금 현재는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뱅크 쪽에 상업용 부동산에 이쪽을 통해서 대출이 대부분 다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한 1년 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풀리기 되게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의 부담이 그러한 중소형 은행들을 통해서 지금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대차대조표를 페드가 늘린 부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이 부분이 유동성을 늘려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고 그게
민간 경제에도 돌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페드는 이것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올려준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죠. 이게 그래프상의 모양은 이게 다시 올라간 것처럼 돼서 다시 옛날처럼 올라간 애처럼 그래프는 보이지만 그게 내용은 다르다고요. 이게 경제에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굉장히 봐야 되는데 이게 쉽게 예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돈을 뿌렸고 그 돈이 어떻게 해서든 금융시장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서 쫙 뿌려졌다면 네. 지금은 어디 특정해서 이제 대출의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스펀지처럼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표현은 아니고 돌지 않고 거기 안에서 있는 네. 이런 구조라서 좀 다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 돈이 들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일단 정부 입장에서 막아야 되니까요. 문제가 막아야 터지지 되니까. 않게. 댐을 뭐 터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했지만 그걸 UBS에서 해결해주는 과정도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행이 며칠 만에 이렇게 M&A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뭐 법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것도 이제 흐름상에서 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이 쓰는 정책이 됐든 공화당이든 당의 색깔을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민간에서가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체주의적인 이거를 그 과거에 우리 막 2차 대전 이럴 때의 그 전체주의라는 표현하고 다르겠지만 전체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나와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 2008년도 때는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집을 산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렇죠. 금융기관하고 문제가 되는 대기업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이 나갔던 거예요. 그럼 기득권은 소수잖아요. 소수에 유리한 정책이 나갔는데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는 게 발생을 했잖아요. 월가를 점령하라. 이거는 진보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2008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도 버냉키가 노벨상을 받았어도 네.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왜 벌도 안 받고 저렇게 그 돈 보너스도 받고 그러냐 뭐 이런 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해결했냐라는 것도 다른 그쵸, 거예요. 그쵸. 그거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해결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런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을 한 것이고 그게 진보 쪽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사회적 배경 네. 그리고 트럼프가 나타나고 나서 그 디트로이트나 이러한 그 올드 이코노미의 산업들에서 나타난 정책들 이런 것들은 우파의 계층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증가했어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소수를 위한 정책을 쓸 수 있는 걸 계속하는 걸로는 못 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리 차면 기우는 것처럼 다수에 대한 정책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수에 대한 정책은 정부가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의사결정의 방식이 여러 가지 사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네. 정부의 개입이 빨라지고 커지는 방식으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합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누구 좋으라고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거다. 그렇죠. 이런 관점이신데 저는 소수의 이익도 상당히 많이 대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에 돈 넣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죠. 네, 이번에는 다른 게 달라요? 예금자는 보호를 해주고 예금전 보호 주주와 채권자는 보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주주가 뭐 좀 더 부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날 60% 주가 빠졌잖아요. 그건 주주들이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이다.
이게 어쨌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손해를 본 사람이 네. 인정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법적 사업으로 이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 근데 지금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섰어요. 법은 계속 법은 넘었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 법도 바꿔버렸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법의 차원을 넘어섰고요. 네. 기존에 하던 틀의 방식이 안 먹히니까 아예 새로운 방식을 접근하는 과정인데 그게 전체와 정부의 역할이 커진 방식이다라고 오케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이렇게 막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사실 보면 채권 시장도 뭐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미국의 그 커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 처음에 3%에 나가게 돼서 그때 3%에서 이제 20시간짜리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플래시 트렌드라는 그 차트를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이제 세상은 이렇게 사이클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좋아지면 좀 한동안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되다가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하루에 60bp씩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지금 2주일 동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1년에 그 정도가 예전에는 움직였는데 폭이 그렇죠. 그게 하루에 매일 그것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은 그게 아주 대표적인 플래시 트렌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럴다는 바뀌지 거죠?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곤하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네. 과거에 1년 동안 기다려야 만들 수 있는 수익을 이틀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잘못하면 완전히 죽음이죠. 하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면 기회가 한 번 있다가 30번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역시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그렇죠.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시장을.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페드에서 파월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겠다라는 그 코멘트가 나온 이후로 그때가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 10월 달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영국의 10월에. 문제, 네. 한국의 문제 있었죠. 그렇죠. 네. 런던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후로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박스권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박스권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관련된 그러한 조언들이나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길 원하는 분들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빠진다라고 하면 빠지는 것 같은 걱정을 하는 분들은 그걸 보세요. 근데 옆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 간다라는 것은 위랑 아래로 가는 힘이 둘 다 공존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페드의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올린 부분은 아랫단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QT는 계속 하겠다라는 파월의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어제. 그것처럼 계속적으로 유동성은 차근차근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50kg짜리 엽기를 들고 있는데 5kg짜리를 하나 더 얹어서 55kg를 만들고 또 5kg 얹어서 60kg를 만드는 이러한 운동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데 바닥은 단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단단한 나무판을 깔아준 게 이 지금 현재 유동성 증가의 정책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무게감은 점점 커져요. 이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페드는 시간을 끌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천천히 녹여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산시키고 기간으로 늘리고 범위를 좀 덜 다치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밑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 20년 동안 늘려온 유동성을 지금 페드 에셋이 8조 정도인가요? 8조 달러? 8조 후반에. 네, 8조 후반이잖아요. 8.6입니다. 네, 이 부분을 지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렸지만 또 다시 좀 더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8조에서 4조 가진 않아요. 한 뭐 6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줄이긴 하지만 2008년 이전의 세상보다는 유동성은 훨씬 높은 상태에서 그 유동성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수영장 같은 데서 이 대야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만큼 밑에 물은 많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늘로 올라가진 않지. 그렇죠. 올라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밑은 그런 상태고 위는 계속적으로 이 중력을 무게주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힘이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있으면 박스권 형성이 되는 것이고 박스권에서는 연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에서는 공부하시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작년 초에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그쵸. 무슨 뭘 들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들고 있을지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정말로 되는 애들만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애들의 범위를 좁혀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공화국 돼 있잖아요. 배터리만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그 강한 쏠림이 더 쏠림이 강해집니다. 그 현상을 지금 우리가 현재 배터리에서 보고 그러니까 있는 어떻게 거예요.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유동성이 나왔을 때 생기는 현상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죠. 뭔가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돈이 많아져가지고 뭐 쏠림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쏠림 그러면 이 쏠림이라는 현상은 지금 이제 배터리라는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으로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집중되지 않더라도 딴 데서 또 계속 뭔가 나올 수 있겠죠. 박스권이 계속되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많이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만약에 어떻게 그런 관련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쪽을 다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그 안에서 뭐 재무제표나 뭐 시가총액이나 뭐 돈도 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좀 그래도 그 현상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단단하게 해놓으시는 게 그쪽에서는 중요하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현상이 된다면 돈은 또 어딘가를 찾을 겁니다. 근데 배터리가 지금 좀 전 국민이 다 하고 계셔서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는 알겠지만 저는 제가 책임 있는 투자자라서 제 생각은 드려야 되니까 좀 지나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 1, 2년 전을 기억해 보시면 PDR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Price Dream Ratio.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꿈을 우리는 밸류에이션 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요즘은 PBR을 Price Battery Ratio라고 하시더라고요. PBR을.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좋은 걸 찾았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말 만드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했을 때 그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납니다. 그 용어들이 지금 나타나서 보이고 있고 이효석 이사님도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현업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투자 쪽에서만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강해지면 현업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얘기를 당연히 더 아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점이 아니라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과 현업에 있는 아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예 다른 개념도 있어요. 투자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 투자는 밸류에이션과 심리라는 것들의 작동, 유동성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 100%를 이게 다 펀더멘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기존에 한 3년 동안 움직였던 전체의 흐름을 업체에서 발생했던 펀더멘탈의 이유 때문에 이만큼이 움직였고 그럼 앞으로도 펀더멘탈이 이만큼 움직일 텐데 라고 하면 이만큼 그때도 움직였으면 이만큼 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펀더멘탈이랑 기업의 상황을 가지고만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은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에 유동성의 힘이 50%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그 조언을 받으시려면 투자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그 기업에 있던 분들의 생각을 이거를 잘 비율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떠한 생각 구조와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석유의 시대에서
석탄의 시대, 석유의 시대, 전기의 시대 이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개념을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는 테슬라 주식을 팔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테슬라 주식이 그 이후에도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유동성과 너무 많이 쏠림이 오른 너무 부분이 마른 있으니.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 강도와 좀 유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균형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나 다음에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또 생각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촬영 시간이 3월 24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는 또 2차 전지가 그렇죠.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2차 전지 말고 다른 데는 좀 어떤 좀 좋은 생각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박스권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뭐 저는 이제 그걸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복잡계로 생각한 사람은 확실한 건 없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시장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또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2차 전지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익을 실현하고 무언가를 다른 걸 찾을 때 이미 로봇도 많이 좀 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네. 이제 그쪽도 전보다는 좀 조심해서 플레이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또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제 눈에는 좀 들어오는 거는 게임주인 것 같아요. 게임주가 최근에 중국에서 판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업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전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이번에 그 문제는 화이트 칼라의 문제다, 블루 칼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화이트 칼라들이 다 잘린 사람들이 다 IT 종사자나 이런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에서는 인력비의 비중이,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 많이 인건비 쪽에서 감소 상황을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때문에 중국의 그 게임 관련 업종 이 두 개가 겹친 기간이 너무나 오래돼서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임금의 하방 압력이 좀 있을 거다. 사람 자체를 줄였겠죠. 인건비를 줄였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좀 낮아졌을 것이고 사람 수도 줄였을 것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인건비 부담이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인건비 부담이 줄었는데 뭐 이호석 이사님과 저 정도 세대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처음 세대잖아요. 네. 우리 세대 이후로는 게임은 필수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분들한테는 완전 필수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매출의 변동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스테이블하다.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그 인건비의 코스트가 떨어지게 된 상태에서 매출 기회가 다시 생긴다. 이 세 개가 겹치게 되면 게임주에 대한 그러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그 언제 방송에 나갈지 몰라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은국 작가라고 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잠깐 왔다 갔어요. 챗GPT로 책을 하나 썼더라고. 근데 퀀트 투자자잖아. 네. 근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 네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써줘. 그런 다음에 챗GPT가 쓴 걸 복사해가지고 에이 이건 아니지. 자기가 글을 쓴 다음에 딱 2주 만에 글을 썼대요. 네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게임 업체 얘기해 주셨는데 게임 업체에서의 개발 속도도 너무나도 그렇죠. 빨라져가지고 빨라지죠. 네. 사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저희 이제 아까 보셨던 저희 회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임 회사에서 지금 20명, 30명이 지금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챗 GPT를 활용해 보니까 내부적인 결론은 5명이어도 충분하다. 라는 결론이 났고 네. 사실 그걸 당장 그러면 25명을 잘릴 거냐 그렇진 않지만 없어도 된다라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다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들으면서도 약간 무서운 얘기기도 하면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당연히 그런 수혜를 받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떠올랐는데 우리가 실력에서 매력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력에서 매력으로 바뀌는 현상이랑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게임을 기획하는 게 이제는 핵심인 거고 맞아요. 만드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는 굉장히 효율화된다고요. 만드는 실력 차이가 그렇죠. 줄어드는 거죠. 예. 빨리 만들 수 예. 있게 되고. 그래서 책도 이제는 챗GPT가 책을 굉장히 멋들어지게 쓸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책을 길게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제가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책을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생각을 짧게 표현하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두껍게 쓰는 것의 의미가 점점 떨어집니다. 네. 정말 학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냐가 핵심이지. 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전자책도 그렇게 두껍게 안 쓸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네. 챗GPT가 이게 쓸 수 있는 책이잖아요, 이제는. 아니 뭐든 쓸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썼느냐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썼느냐고 누구의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는 뭐 어떤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나가 아니고 챗GPT가 그냥 다 쓸 수 있는. 그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시대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질문도 얘네들이 그 과거 전에 했던 질문과 연결돼서 질문을 더 잘해가면 더 좋은 것들을 컨텐츠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질문 자체를 잘하려면 발상 자체가 중요합니다. 발상이. 예,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이 어떠한 발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냐가 핵심이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이제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네. 세상이 바뀌었고 이 발상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를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적분값으로 쌓아야 됩니다. 쌓지 않으면 그게 단단해지지 않아서 거기서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 20대 자식이 2명이 있는데 네. 둘 다 대학생인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인풋만 시켜놓는 방식으로 지나서 그거를 제대로 흘러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뭔가 쌓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쌓인 게 없는데 다행스러운 건 저희는 평균 건강 연령이 한 이사님하고 저는 한 7, 80이라고 치면 지금 제 자식 또래들은 그게 더 90대, 100대 될 길어지겠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20%밖에 안 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 20년, 20년 쌓아야 돼요. 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점프할 수 없어요. 그게 그 점프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20대라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20%밖에 안 사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쌓으면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고 네. 쌓아야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발상이란 얘기가 너무 저는 와닿는데 생각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되게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네. 좋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님이 이번에 준비하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저도 제가 누군가의 질문을 받아야 좋은 질문을 받아야 제가 또 생각들이 더 많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를 딱 할 때 하고 있는 의식적인 떠오르는 보다 무의식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무의식을 건드려주면 맞아. 거기서 또 무언가가 서로 간에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만나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 영상은 사실 이제 편집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다면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사님 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뭐는 어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또 너무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이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사님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티타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 하지만 그래도 서로 더 깊은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티타임 세트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같은 찻잔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같은 분위기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 발상의 시간을 갖게 만들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그 복잡계에 대한 부분을 책을 썼지만 첫 책을 쓰느라고 약간 실용적인 부분보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 많이 썼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약간 그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하는지를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약간 케이스 스터디처럼 그렇죠. 참고서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걸 이제 그 함께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 네. 더 이제 이렇게 고도화해서 깊게 고민하시더니 같이 일하는 우리 PD님들이 계신데 좀 고맙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되게 그 지금 의미 있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때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더 그러네. 발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시작하시는 것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어나면 너무나도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종태 이사님께서 PDF 책을 정성껏 지금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그 책을 쓰고 계시는데 아마 4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보실 수 없는 책이고 전자책으로만 여러분들이만 보실 수 있는 책인데 4월 말까지는 좀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 있는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초대권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종태 이사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신청해주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올까 진짜 기대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충분히 엄청 공감도 많이 하시고 좋은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우리 얘기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 얘기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